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에 대해 혼이 어떻게 발생하고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에 각각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혼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치와 물질과 생명과 신을 연결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혼에 대해서는 무척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지요. 그런데 어떤 설명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혼란과 귀신과 미신의 원인이기도 했지요. 먼저 혼에 대한 기본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혼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혼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과 생명은 물론 돌이나 산과 같은 물질이나 자연에도 혼이 있을까요? 생명에 있어서 혼은 육체와 어떠한 관계에 있고 정신이나 마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자연이나 물질에 혼이 있다면 혼이 그들의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개체에 있어서 혼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존재해갈까요? 개체마다 혼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혼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혼은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어로는 다만 soul이라는 하나의 단어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혼과 영혼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육체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혼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당과 지옥이 진짜로 있고 죽으면 혼이 심판을 받아서 그중 어느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혼 불멸, 즉 혼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영혼 불멸이라는 말은 단지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서 지어낸 말이거나 그저 해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에도 운영체제, 입출력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등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혼은 이 중 무엇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은 마음 또는 정신과 어떻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철학자, 의사, 생명학자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은 역사에서 누가 혼에 대해서 가장 잘, 가장 정확히, 적절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오늘 물질과 이치가 결합해서 어떻게 혼이 태동하고 생명으로 발전하고 인식과 기억과 사고를 거쳐서 발전한 그 지능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면서 훌륭한 혼으로 개발되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혼과
살아있음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유전자와 기억과 교육을 통해 후세에 대물림되거나 주위에 전파되고 영혼 불멸이란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지 이러한 혼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생각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그래도 자세함에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것은 토론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혼에 대해 사전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한 사전은 혼을 사람의 몸 안에서 목숨을 붙어있게 하며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고, 이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물의 핵심이나 중심을 이루는 정신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풀이를 생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소 확장해보면 혼은 생명을 살아있게 주관하는 육체 내의 비물질적인 어떤 주체, 즉 생명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을 그보다 더 확장해서, 즉 생명보다도 더 확장해서 물질이나 자연이나 우주에 대해서까지도 사용합니다. 사실 우주 내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 없고 모두가 이어져서 교류하면서 변해가기에 다만 개체들의 성질에서 다소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요. 그래서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혼을 능동적 활동력을 발휘하는 물리적 성질로 풀이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는 혼을 순수 물리적 성질을 넘어서 그것이 개체의 주체가 되어서 마음과 정신적 활동을 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외부와 교류하고 진리와 이치를 깨달으며 자체의 활동력, 즉 생명력을 높게 강화해가는 것으로 혼을 설명합니다. 나의 습작에 해당하는 최초 저서, 그 저서는 우주는 살아있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 나는 우주가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있음을 깊이 느꼈었고, 우주 물리세계 신의 속성인 이치가 배어들어 있으면서 진리 역할을 함을 느꼈고, 개체들이라고 하면 단지 전체 속에서 임시로 경계를 지어 에너지 밀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경계를 지어 구분되는 것으로서 개체의 혼들은 전체의 살아있음 속에서 얼마의 자주성을 위탁받아 동작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혼에 대하여 본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이 전혀 없는 세계, 임시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물질이 바탕이 되는 세계, 이치만이 존재하면서 물질이 임시적으로 발생하고 변하고 존재하다 사라지는 잠재적 가능성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은 임시적인 존재이기에 결코 근원적이거나 궁극적인 존재일 수 없습니다. 물질은 이차적인 존재이기에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계속 변하고 임시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치는
조건이 없고 유한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고 영구적입니다. 물질이 전혀 없는 바탕의 이치의 세계는 온도가 없는 절대 온도로 보면 0도에 해당하는, 또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밖으로 무한, 안으로도 무한, 즉 밖으로 1, 2, 3, 10, 100, 1000, 억, 조 이렇게 해서 무한히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안으로 보면 0과 1 사이, 1과 2 사이, 3과 4 사이, 그 사이에도 무한히 소수로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0.1, 0.01, 0.001에서 소수로 무한히 갈 수 있는, 그래서 크기나 깊이에 있어서 모두 무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면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이치의 일부가 실현되는 경우들입니다. 무수한 이치 중에서 일부가 물질을 매개로 해서 실현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진리는 이치 중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는 그 이치를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치에는 다른 우주에서만 실현되는 이치도 있고 어느 곳에서도 실현되지 않는 이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주에서 5개의 별이 새로이 생성되고 3개의 별이 사라졌다면 이전의 별 수에 5를 더한 후에 3을 뺀 그런 덧셈과 뺄셈의 이치가 별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로 실현될 수도 있겠지요. 이치는 무형의 논리로서 당연히 그러한 것, 필연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 한번 옳음으로 판정되면 언제 어디서나 옳게 받아들이는 것. 지금 말씀드린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단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에서 나옵니다마는 물리적인 것과 관계없이 또는 물리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항상 옳게 인정되는 논리,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치는 태초부터 있으면서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경우수로 보면 무한 경우가 존재하고 결코 변하지 않고 임시적이지 않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신이고요. 이치는 철학적 이치와 수학적 이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철학적 이치에는 앞에서 잠깐 지나치면서 언급되었던 2차적인 것은 조건적이다, 조건적인 것은 유한하다, 유한한 것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은 계속 변한다, 계속 변하는 것은 임시적이다, 임시적인 것은 동시에 여러 수 있으며 결국 사라지게 된다, 전체가 하나로 교류하며 변해가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부분들은 서로 상대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철학적 이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철학적 이치는 모든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에 적용이 됩니다. 수학적 이치에는 2차적인 물질이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만들면서 존재하고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규율 역할을 하는데요. 가감, 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직각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 잘 아시죠?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하학적인 그런 논리들에 해당되는데 동시에 수학적인 이치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감 승제에 있어서 앞에서 잠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무수한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죠. 덧셈에 대해서만 해도 1 더하기 2, 5 더하기 7 뭐 이런 경우로 해서 무한 경우 수들이 존재할 수 있죠. 물질들은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실현이 되는 것이죠. 물리적 시간은 물리적 대상의 존재 지속에 대한 것으로서 공간을 확장한 4차원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때 시간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시간의 연속은 대상의 범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계속 변한다면 시간의 연속성을 생각할 수가 없고요. 더욱이 계속 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직선적으로, 철저히 규칙적으로 진행되어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 변한다고 하죠. 빛도 휴고요,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족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세계는 조건이 조금만 변해도 그 현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직선적으로, 철저히 규칙적으로, 연속적으로 흐른다. 그러한 생각은 인류가 가지고 왔던 하나의 전통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시간은 결코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들의 공동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정해서 이용을 하지요. 물리세계는 에너지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가 물리세계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기반이 됩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나온 E equal mc 스퀘어,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좌성에 비례한다 라는 그 식이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에너지는 임시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지는 열적인, 열적인 현상입니다. 에너지는 근원적으로 존재해서 영구히 존재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열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에너지가 스스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점, 그리고 100% 자체적으로 존재해갈 수 없는, 그래서 능동성 면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즉 100%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에 의해서, 즉 수동적이란 그 말이죠. 수동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수시로 발생하고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는 전체 에너지가 보존될 수 없다. 따라서 우주 변화를 단일 프로세스로 보는 빅뱅 이론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거나 또는 제 주장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별도로 올려놓은 영상문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여기저기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스물스물 일어나고 그리고 사라지는 그것을 느끼는데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점성력을 갖습니다. 점성력이라는 것은 같이 붙어 있으려는 그런 성질입니다. 에너지의 점성력은 모든 물질이
온도를 갖게 하고 구조에 따라 만유인력, 중력, 구심력 등의 힘이 나타나게 합니다. 에너지는 2차적이기에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계속 변하며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발생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즉, 에너지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인간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 현상이라는 것은 이치와 에너지 또는 이치와 앞으로 말씀드릴 최소 알갱이, 그 알갱이 양자화, 그 사이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에너지의 발생이나 최소 알갱이로의 양자화가 이치로서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실현은 물리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치에 따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현이 되어 있다고 물리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치적으로 확실하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얽힘 현상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최소 알갱이로 양자화되는 개념을 설명드려보면 온도를 갖는 에너지가 온도가 없는 절대온도 0도에 해당하는 바탕, 이 지세계를 만나면 서리게 되어서 알갱이로 양자화되거나 아니면 열을 잃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열이 계속 약해지겠죠. 그러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의 성질인 점성력과 주위 분산력 사이의 역학 문제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양자화되는 그 알갱이의 최소 크기는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그 플랑크 길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물질에서 가장 작은 알갱이 크기에 해당합니다. 즉 소수점으로 나갔을 때 10의 마이너스 35승, 거기서 한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유한의 양인 에너지가 내 외부로 무한인 그런 바탕의 공간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그리고 안으로 한계가 주어져야 합니다. 밖으로 한계가 주어진다는 것은 크기 또는 부피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한계가 주어진다는 것은 알갱이화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 소수로 나갈 수 없고요. 그래서 알갱이화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너지가 양자화될 때 그 알갱이에는 실현되는 상태 그리고 그 주요 조건들, 그런 것들이 이치로서 달라붙게 되어 정보가 됩니다. 즉 에너지의 물질로 변화에는 에너지가 조건적 정보로서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최소 알갱이를 가장 작은 단위로 해서 계속하여 물리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해당하는 이치를 기본으로 계속 추가적인 이치들이 달라붙으면서 변화 과정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과 관계로서 남아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과거를 역추적할 수 있고 현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화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양자화에서도 불확정성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물리학에서는 이를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 고양이 패러독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가 양자화되는 관점, 거기에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느낄 수 있고요. 에너지는 양자화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동력이 성질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파동이 어느 한 점, 파동에 도달하는 그 어떤 한 점 입장에서 보면 또 입자적인 그런 성질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온도를 잃고 사라져 없어지는 경우는 물리세계에서 에너지가 낮은 밀도로 계속 분산되어 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열이 낮은 온도 방향으로 단일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효과, 열은 항상 낮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리고 소위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 간다는 그런 것에 설명이 가능하고요. 인공적인 기기들, 인간이 만든 기기들이 끊임없이 낡음으로 가는 상태, 잘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최소 알갱이는 이처럼 물질로 전환되어가는 그 시초가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에너지 알갱이는 다양한 위상과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구조의 물질들로 변화하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성질들, 크기, 색, 모양, 밀도, 강도, 온도, 냄새, 맛, 힘, 기본적인 힘에는 4종류가 있다고 하죠.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가 최소 알갱이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위상과 단계를 거치면서 구조화되면서 그 구조에 따라서 그러한 성질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개체별로 구분을 해서 이름을 짓고 성질들을 느끼는 것은 그런 임시적인 현상들입니다. 우주 전체는 에너지로서 하나로 열려 교류하며 변해가기에 개체들의 구분은 인간 입장에서 구분되는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한편은 망원경을 통해서 멀고 큰 천체를 관측해왔지만, 다른 한편은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크기로 물체에서 물질, 분자, 원자, 원자핵과 전자, 중성자와 양성자, 쿼크 등 그 작은 단위로 탐구를 해왔습니다. 원자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4승미터, 전자나 쿼크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7승미터 수준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크기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인 최소 알갱이 크기에 비하면 몇 승의 지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탐구는 중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작은 알갱이들에 대한 연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나 쿼크가 최소 알갱이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물질로 뭉침은 에너지를 오래 존속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가 최소 알갱이를 거치면서 물질로 뭉쳐가는 것은 에너지를 사라지지 않고 오래 존속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갖고 있는 기본 정상력은 만유인력과 중력으로 발전하게 되고, 생명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구심력에 대한 기본이 됩니다. 즉 정성력은 중력 또는 만유인력을 거쳐서 물질의 구심력,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힘은 기본적인 능동성의 역할을 하며, 이 물질적인 기본 능동성은 생명에 있어서 적극적 능동성의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이 갖는 기본 능동성, 그 물리적인 힘이죠. 그것은 생명에 있어서 적극적인 능동성의 기초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혼은 어떻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혼의 씨앗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체의 혼은 구심력을 갖는 물질의 최소 알갱이의 이치가 달라붙음으로써 시작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보다 기본적인 근원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 그보다 좀 더 진행해 나간다면 점성력을 가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그곳에서 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혼의 근원을 말하라면 우주 발생이라 할 수도 있고, 만유 원천인 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있어서 또는 생명에 있어서 혼을 생각할 때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서 물질의 최소 알갱이가 만들어지고, 이에 원인에 해당되는 그 이치가 정보로서 붙으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신의 내용인 본 바탕인 이치가 그 알갱이에 결합되어서 구심력의 활동력으로 나타나는 것, 생명에 있어서는 생명력의 기초가 되는 것을 혼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혼의 근원을 차례로 쫓아가면서 설명해보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발생, 물질의 발생, 에너지의 양자화와 이치의 결합, 에너지의 발생 또는 우주 시작, 이치의 존재, 신의 존재가 보다 근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에 의하면 우주 모든 것에 혼이 있고 우주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서 생명을 위주로 해서 혼에 대해서 말해보면은, 생명 개체의 혼의 시초는 에너지의 양자화에 신의 내용인 바탕의 이치가 배어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동전의 앞면이 정해지면 뒷면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이,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가 양자화되면 그에 따른 이치가 달라붙어서 물질과 이치가 결합된 그 상태로 혼이 시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치와 기, 에너지, 이기 이론론을 설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최소 알갱이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구조로서의 변화에 있어서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가 규칙적으로 나타났을 때 물리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물리법칙을 설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만유와의 조화, 생명 상호간은 물론이고 생명과 물질 또는 신과 조화, 그에 해당하는 성선설, 생명의 본성은 선하다는 그런 것이죠. 또한 신성으로의 회귀, 모든 걸 신성으로 귀결시키는, 그리고 물리세계에서 신의 속성이 드러나는, 물리세계에 신의 속성이 들어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다만 물질이나 자연에도 혼이 있다고 해서 이를 과장을 해서 숱한 귀신을 만들어내고 태양신이니 바다신이니 산신령이니 하면서 자연신들을 지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그만 개연성을 과장을 하게 되면 미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많은 원인 중 조그만 원인, 그것을 확대를 해서 전체 원인으로 삼으면 그것은 미신이 됩니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죠. 언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성격에 약간의 영향은 미칠지 모르겠지만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혼의 시초는 생명에서의 진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물질의 차이는 물질이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성질이나 힘에 의해서만 능동성이 발휘되는 것에 비해서 생명의 개체인 생명체는 그러한 제한된 물리적 능동성을 넘어서 주체적, 자체적으로 이치를 활용하면서 살아있음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능동성을 스스로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생명이 물질과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성질 내에서 능동성을 발휘하는 반면 생명은 물질의 능동성을 기본으로 하긴 하되 그걸 넘어서서 스스로 이치를 깨닫으면서 혼을 키워가고 능동성을 키워가는 그런 자발성, 능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 물질과 구분되는 그런 생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각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또한 자체가 생존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은 빛을 통해서 아주 멀리까지 대상의 움직임이나 크기나 모양과 색을 구분해내는데요. 그리고 귀로 듣는 청각은 공기의 진동인 소리를 통해서 대상의 움직임과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 맡는 후각은 냄새를 구분하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은 온도와 단단함의 정도를 인식하게 되고 혀로 느끼는 미각은 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온도와 짜고 맵고 시고 하는 그런 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느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정보량 그런 데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거리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은 그러한 경우가 우수한 기능을 갖는 감각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수한 기능의 감각기관이 발달한 그러한 생명체일수록 지능이 발달한 그러한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각이 가장 우수한 감각기관인데요. 가장 멀리 보고 또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동물들은 시각이 굉장히 약하고 청각 위주로 살고 어떤 동물들은 그저 촉각이나 미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물도 있지요.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촉각이나 약간의 미각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감각기관을 가진 그런 생명체가 지능이 높은 생명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감각기관은 이처럼 외부의 물리적 환경이나 개체들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지만 물질의 내부 성질이나 변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물리 법칙, 물질에 들어있는 이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도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명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억은 유전자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 두뇌에 의한 기억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에 의한 기억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견고히 굳어진 기억에 해당되는데요. 후대 물리적 성질로서, 즉 유전자로서 고스란히 대물림 되고요. 육체에 의한 기억은 오랫동안 행동을 습관화함으로써 근육으로서 길러진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뇌에 의한 기억은 주로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기억인데요. 운동선수들의 중요한 기억은 육체적 기억이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계속 좋은 자세라든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함으로써 순발력과 지구력과 이런 것들을 기르게 되죠. 일반인 생활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억은 두뇌에 의한 기억인데요. 두뇌 기억은 차츰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억일수록 습관화되고, 그래서 육체적 기억을 거쳐서 오랫동안 체질화되면 유전자에 의해서 굳어져서 유전자 기억으로 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돌연변이가 개입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억들은 인간의 몸이 아닌 글 또는 음성의 기록물이나 그림이나 조각 또는 유품을 통해서 보관되고 주위에 전달되고 해서 사회적으로 후대에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대물림 되면서 기억들이 진화되어 나갈 수 있고요. 고정생물일수록 우수한 사고 판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수록 우수한 그런 기능인데, 대부분은 감각과 기억 기능을 보험으로 이용하는데요. 그러나 감각이나 기억의 도움을 받지 않고 깊게 숙고하고 명상함으로써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 상상하거나 예측하거나 논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나 물질을 통하지 않고 깊은 숙고나 명상으로 태초부터 있었던 이치, 그리고 물리 세계에 들어있는 진리를 직접 깨닫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감이나 상상으로 시나 소설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미술 작품이나 조각품을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시나 소설 이러한 것들은 이치가 아니고 단지 상상, 공상적인 것일 수 있는데요. 이치가 아닌 것은 물질로 실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나 소설 중에서 현실로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완전히 공상적인 것, 이치에 맞지 않는 공상적인 것, 물론 현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현실화시키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따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순수 사고를 오감에 이어서 여섯 번째 감각 또는 육식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10시까지, 즉 10가지 인식을 생각하고 논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나면 10식, 즉 10가지 인식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장류일수록 오감의 물리적 감각보다는 육식 이상, 즉 순수 사고 이상의 그러한 인식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장류일수록 물리적인 감각보다는 순수한 사고, 정신적인 활동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오랜 기간에 걸친 물리적 변화는 다양한 물리적 구조들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특별한 물리적 구조를 탄생시키면서 생명에 있어서는 인식과 기억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오감 기관의 발달은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전자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 두뇌에 의한 기억은 축적되어서 대물림되면서 기억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및 기억 능력의 향상은 학습과 전파, 전달을 통해서 증진되어 가기도 하지요. 인식 능력과 기억 능력이 사고하는 능력, 즉 생각하는 능력과 결합되어서 지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은 인식 능력, 기억 능력, 사고 능력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활발하게 그리고 우수하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적어도 지구에서만은 최고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로 자부하면서 지능의 우수함을 최고의 삶의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능을 잘 사용하면 훌륭한 혼이 길러지고 인격이 되지만 지능을 잘못 사용하면 악을 저지르면서 죄인이 됩니다. 오펜하이머라는 물리학자는 높은 물리학 지식과 우수한 지능을 이용해서 지구 생명의 전멸과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전 인류를 계속해서 공포 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같이 엄청난 탐욕으로 지능을 활용하면서 불쌍한 영혼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미국 투어 중에 UCLA 대학에서 만났던 그 몽고 출신의 한 심리학 여교수는 나의 그 유니소피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 평화운동 그 설명에 매우 큰 찬동을 표시하고 감동을 받다가 우연히 자기 조국에서 대영웅으로 추앙받는 징기스칸의 혼지수를 나의 혼지수 측정표 거기에서 보고는 매우 놀랐는데요. 몽고에서는 대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징기스칸의 혼지수는 마이너스 300점대였는데요. 이 지수를 우연히 보고는 매우 놀라면서 애석해 하던 그런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혼의 훌륭함 정도가 다르다. 그것을 혼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요즘 각 나라는 강한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능 컴퓨터 개발에 그리고 활용에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했던 저로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고 있습니다.
단지 컴퓨터 지능화와 관련해서 한 생각 말씀드리면, 생명의 지능은 오랜 역사를 거쳐 자연과 밀착되어서 진화해온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능 컴퓨터는 인위적으로 인간이 지능을 투입시키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컴퓨터의 능력은 속도나 기억 용량이나 정확도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조만간에 오감의 인식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능 컴퓨터에서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지능 활용에 의해서 컴퓨터가 윤리성, 창조성, 영감면에서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위험한 괴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지능으로 무장된 로봇이 핵무기를 관할하면서 무자비한 별들의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로봇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혼에 대응하는 컴퓨터에서 기능은 운영체제, OS라고 하죠. 그 운영체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비교는 별도로 많은 시간을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생략하고요.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생명과 물질 사이의 큰 차이는 능동성으로 나타납니다. 물질은 주어진 성질, 주로 물리적인 힘이 됩니다만 그 내에서만 능동적입니다. 모든 물체는 만유 인력에 의해서 중력을 받으면 오직 낙하만이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생명은 주체적 자발성, 주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기동시키고 의지로서 지속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자발적 능동성이 있는데요. 그 예로서 중력에 역행하면서 고통을 참고 암벽을 오르는 그런 경우, 그러면서 스스로 의지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험을 일부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더불어서 스스로 창조를 해서 그걸 실행하고 무엇을 창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 그러한 것은 이러한 능동성이 얼마나 크게 발휘되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능으로 얼마나 주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느냐 하는 것이 되는데요. 능동성에는 물리적 능동성, 앞에서 말씀드린, 또는 육체적 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명장류일수록 정신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일반 상식이 높고 지식이 많으면 활동력이 커지면서 능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상식이나 지식보다 더 원천적이고 높게 활용되는 그런 물리 법칙과 진리와 이치를 깨닫게 되면 물질이나 물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이치를 실현하는 능력이 커지게 되고 주위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수한 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의지를 크게 해서 사용하면서 큰 능동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생명은 자체 인식의 기능, 그리고 자아 관찰의 기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를 관찰하면서 반성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체 인식은 물리적으로는 경계 내부 구심력이 외부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생명은 그런 물질에서 구심력이 진화되어서 자기중심성, 이기심, 욕심 그런 것들을 발전하고 그런 자기중심성, 이기심, 욕심이 사고 판단,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지능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잘 극복해내느냐 그러면서 주위에 잘 조화되며 어려움을 줄이면서 위험을 줄이면서 살아가게 되고 높은 가치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즉 생명체는 기본적으로는 순수 물질과는 다른 감각 기능과 기억 능력과 생각하는 기능 그걸 갖추면서 지능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활발하게 의지와 능동성을 발휘하면서 외부와 경계를 만드는 자아의식을 가치 있게 실현해가는 그런 존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 존재들은 자기 중심성의 구심력 중심으로 외부와 작용하지만 생명들은 이치를 많이 깨달을수록 다른 생명들에도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등정신이 있게 되고 착한 개념, 선한 개념, 선후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치와 양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존재도 자기와 같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 다른 존재도 자기와 평등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데요. 평행저울로 보면 내 방향으로만 기울지 않도록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염치와 양심이라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염치와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면은 동물을 걸쳐서 물질로 떨어지죠. 그래서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욕구에 치우치면 자기 중심성, 즉 구심력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발전하면서 악으로 향하게 되고 진리와 이치로서 주위를 살피면서 염치, 양심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평등을 넘어서 존중을 거쳐서 사랑과 헌신으로 발전하면 큰 착함, 큰 선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능의 총체적 발휘가 곧 혼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지혜를 거쳐서 지성으로 발전하면서 생명으로서 염치와 양심이 활동하고 선과 악이 구분되고 존경과 사랑의 감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능의 활용을 습관화하여서 혼이 형성되면서 생명체의 혼의 훌륭함 정도, 악함 정도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혼지수 개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혼지수 개념은 제가 개발을 해서 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혼을 개발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혼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었고 이를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질적일수록 물리적 성질이 혼의 기능을 주도하지요. 그러나 생명, 더 나아가서 고등의 생명일수록 높은 지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윤리와 도덕,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서 훌륭한 혼을 개발해 나가고 또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성이라고 하면은 지능의 활동이 이치를 물리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모든 지능 활동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창조 활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오펜하이머 물리학자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처럼 혼이
개체의 주체가 되어 진영을 활용하여서 마음의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주도하면서 물질과 생명과 이치를 제대로 깨달음으로써 현실에서의 적응은 물론 이치를 물질을 통해 현실로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능동성을 키우고 차츰 의식주를 바꾸면서 육체적 기억과 유전자 기억으로 변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체 생활 방식은 물론 삶의 환경까지 바꿔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을수록, 능동성이 높을수록, 그러면서 이치, 진리를 크게 깨달을수록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지요. 생각이 두뇌의 기억과 습관화된 체질화의 육체적 기억을 거쳐서 유전자로 변화해서 대물림이 되고 혼이 훌륭하게 개발되어 간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과 영혼은 어떻게 다르고 영혼 불멸이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훌륭한 혼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으로 남아서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은 영적인 혼의 개념으로서 육체가 죽은 후에 인식 능력과 사고 기능이 없이, 즉 지능의 활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살았을 때 만들었던 혼이 사람들의 기억의 일부로 남거나 유품, 작품들의 혼이 들어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전달됨으로써 살아있을 때의 혼처럼 작동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는 죽었지만 살았을 때 만들었던 혼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유품으로 남음으로써 살아있을 때 혼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혼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이롭게 했던 사람들, 좋은 정신활동을 했던 사람들, 훌륭한 혼을 개발했던 사람들, 진리와 이치를 많이 깨달았던 그런 성인들은 전체 이치가 내용인 신이 결코 죽지 않고 항상 살아서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혼을 훌륭하게 키웠던 사람들은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혼으로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이치를 많이 깨달을수록 큰 혼 기술을 가지게 되고 훌륭한 혼이 되고 높고 오래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있는 개념이 됩니다. 악한 혼은 죽음과 파멸을 지향하는 그런 혼입니다. 혼 지수로 보면 음의 지수를 가지는 혼입니다. 악한 혼 역시 오래 기억되지 않느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교훈으로 말해지는 경우이지 결코 장려되는 혼으로서 악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악한 혼은 죽음과 파멸로 향하는 이를 재촉하는 그런 혼입니다. 결코 장려할 수 없는 혼이지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치가 물리세계와 관계없이 항상 옳은 채를 있고, 전체 이치가 신의 내용에 해당하기에 신은 결코 죽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으면서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는 진리와 이치를 깨달은 만큼 훌륭한 혼으로 높게 그리고 오래 살아있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진리와 이치를 많이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죽은 후 육체를 땅에 파묻으면 조금의 흔적도 없게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면 영혼 불멸의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영혼 불멸은 신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보편화된 사회는 삶에 대한 기본 예의가 통용되고 있는 사회이겠죠. 상대에 대한 존경과 양보가 상시화된 사회는 항상 훈훈한 덕이 넘치는 사회이겠죠. 봉사와 헌신이 일상화된 사회는 천사들이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물리적 삶, 육체적 삶을 초월해서 정신 위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 천국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거짓이나 사기나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이나 무기나 전쟁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온 천당과 지옥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지상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으로서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최대한 이르게 큰 깨달음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인생 동안 깨닫지 못하면 후대에 가장 일찍 깨닫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서 설명하는 진리, 미소피의 골반을 들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만유에는 혼이 들어있고 혼을 통해서 모든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혼을 주제로 하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